유학이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모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유학을 가건 아니면 유학을 가지 않건 젊은 날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걸 너무 젊은 나이에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정도부터 결심했습니다. 저희 선배들 중에서 아이빌리그로 유학을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을 보면서 이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1학년 동안에는 되게 많은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전공 수업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물리, 화학, 수학 이런 것만 맨날 배우고 있었고, 그때 친구들끼리 큰 주제가 뭐였냐 하면은 다 20대 초반에는 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은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비전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1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내가 건축 설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는 좀 더 큰 세상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월드 클래스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1학년 때 학점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2학년 1학기 때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학 갈 만한 학점으로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였죠. 외국에 나가서 더 배워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제 또래의 최고들하고 경쟁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생각을 했고, 조사를 좀 해봤죠. 어느 학교가 제일 좋은지. 다행히 우리가 아는 학교의 랭킹이랑 건축대학 좋은 랭킹이 거의 일치해요. 항상 하버드, MIT, 예일, 우리 때는 콜럼비아, 유펜 이런 학교들이 항상 이스트에 올라왔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가고 싶은 학교는 하버드, MIT였는데 주변에는 하버드, MIT를 가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내가 갈 수 있는 데인가? 저랑 같이 유학 준비를 하던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저한테 원서를 보여주시면서 야, MIT는 학교가 좋으니까 원서도 멋있다, 이러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거긴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걸 보고서 한번 해볼까? 유학원을 그때 신청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원서도 한번 받아봐 주세요. 그래서 지원을 했던 거죠. 다른 학과들은 주로 보통 토플이나 GRE 점수만 보고서 가고, 경영학과를 가면 GMAT 점수 이런 걸로 하는데,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작품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포토샵이나 이런 레이아웃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없었어요. 그런 거를 다 수작업으로 다 만들어야 되고, 모형 사진 찍어야 되고, 충무로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프린트해서 잘라서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했어야 됐거든요. 도대체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죠. 당연히 제일 어려운 거는 영어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GRE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라서 생으로 외워야 됐거든요. 근데 건축학과는 학기 중에는 거의 밤잠을 안 자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림 그리거나 모형 만들거나 이런 작업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준비할 다른 시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대학을 졸업하고서 곧장 가지 않았고 군 생활을 마쳤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약간 학풍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어요. 입학했을 당시에 학장이 바뀌었는데, 그 학장이 빌 미첼이라고 컴퓨터랑 인공지능 쪽에 약간 쉐입 그래마 이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MIT 학장으로 바뀌면서 좀 학교 풍을 좀 많이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셨는데, 그 전에 있었던 MIT는 원래 전통적으로 그냥 건축 중심, 물성 이런 쪽으로 되게 강조하던 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테뉴어 프로페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유지하고자 했던 그 학풍이 있고, N52라고 되게 낡은 건물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용접하는데 콘크리트 붓는데 유리 자르고 이런 것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면서 건축 설계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빌 미첼이 오면서 스튜디오가 옮겨지면서 그때는 주로 컴퓨터를 베이스로 한 것들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뭐든지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컴퓨터를 많이 쓰게 만들고, 마스터 오브 아키텍처라고 해서 MARC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3년 반짜리 코스 석사가 있는데, 저는 학부 때 설계를 전공했던 사람이니까 2학기에 설계 스튜디오를 빼줍니다. 잘 자기가 매니저를 하면은 2년 반 만에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2년 반에 졸업을 한 케이스고, 그 코스를 저희가 신입생 때 한 25명에 30명 정도 뽑았던 것 같아요. 25명 정도? 그리고 비전공자들도 좀 뽑고, 한 학년에 스튜디오가 한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도 같이 듣고 워크숍도 같이 듣고 다른 클래스도 같이 듣고 이러면서 금방 친해져요. MIT는 되게 프렌들리하게 서로 지내면서 공부하는 분위기였고, 하버드는 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분위기였고, 하버드 GST 건물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약간 콜로세움 같아요. 검투사들이 던져져
떨어져서 거기서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막 경쟁하는 그런 느낌의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GSD의 학풍은 바우하우스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월터 그로피우스가 바우하우스를 설립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온 다음에 레저 스쿨 오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학풍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바우하우스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점은 MIT 같은 경우에는 재미난 게 학교 학과가 번호로 매겨져 있거든요. 코스 1, 코스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아키텍처가 코스 4예요. MIT 내에서 네 번째로 만들어진 학교란 뜻이에요. 코스 10이 도시계획학과예요. 도시설계, 도시계획하는 어반 디자인 과가 있거든요. 도시과하고 건축과가 분리가 돼 있어요. 4번, 10번으로. 근데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GSD라고 하는 큰 우산 아래 건축학과 있고 조경학과, 도시설계학과, 도시계획학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단과대학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협업이 밀접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를 들으면 어디는 어반 디자인 클래스를 건축학과 학생이 듣기도 하고 조경 수업을 건축과 학생이 듣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크로스로 수업을 들어요. 대신에 이제 MIT는 썸머 워크숍을 같이 듣는 경우가 많아요. 어반 디자인에서 2명, 그 다음에 아키텍처에서 2명 그렇게 해서 4인 1조가 돼가지고 스튜디오를 하는 거고 여름방학 때 그렇게 여행하면서 워크숍을 하고 나면은 학기가 시작할 때 그 팀이 그대로 다시 프로젝트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MIT를 마치고서 저는 제 지도교수인 타케이고 나가쿠라 교수의 연구실에 들어가서 일을 했죠. 그 연구실에서 제가 참여했던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디지털라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드라마의 약자예요.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드는 기계거든요. 그럼 하기야 소피아를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상 공간이라는 게 애플 비전 같은 게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에 들어가서 천장과 바닥을 보려면은 손잡이가 있으면은 앞에 큰 스크린이 있고 위를 보고 싶으면 내가 위로 이렇게 내리면은 스크린이 올라가면서 천장을 비추고 옆으로 돌리면 360도로 볼 수 있고 밑으로 내리면은 바닥이 보이고 그런 기계 장치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게 다 끝난 다음에는 오키나와에 그분의 건축 설계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오키나와가 열대 식물이 많잖아요. 근데 열대 식물 무슨 연구소 같은 거가 있어서 디자인 프로젝트 하는 거를 같이 협업을 해서 했고 제 논문 지도 교수를 2명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 타케이코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빌 미첼이 논문 지도 교수셨는데 그냥 한번 해봐라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위기였고 이분들은 새로운 거에 좀 열려 있었고 또 다른 제가 초창기에 들었던 스튜디오 클래스는 진짜 아주 전통적인 그 모리스 스미스 교수님이랑 저랑 되게 갈등을 많이 빚었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제가 거의 학교에서 퇴학당할 뻔했거든요. 저는 그때 한참 막 패러메트릭 아키텍처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제너레이터하는 그러니까 자디드 같은 디자인 하는데 관심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약간 컴퓨터를 이용해서 건축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막 생길 때였는데 그 아주 오토독스한 건축의 이론을 이분이 갖고 계시고 있는데 근데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갔던 게 미국이면은 자유의 나라고 오면은 뭐 엄청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오히려 연세대학교가 훨씬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는 교수님이 학생들 작업하는데 전혀 터치 안 하시고 오히려 동료들 중에 열심히 하는 애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서로 배우고 막 이랬던 분위기였는데 MIT 왔더니 너무 가르치려고 드시는 거예요. 되게 그게 힘들었어요. 저는 제가 영어도 짧았고 그때 논쟁을 하는데 직설적으로 말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잘하면 약간 돌려서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영어 표현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를 you can't do this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돌려서 말하지 않고 내가 영어로도 당신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막 받아치면서 해가지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그 교수님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분이 내가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너 이렇게 계속하면 내가 학생 교수회를 열어가지고 너 퇴학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말 제대로 들어라. 그런 편지를 쓰셨는데 제가 운 좋게 그때 이사를 갔어. 기숙사에 그 MIT의 애쉬다운 거기 있다가 이 하버드 스퀘어 쪽으로 두 번째 학기 때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제가 못 받은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수업 시간에 너 내 편지 받았니? 물어보시더라고. 편지 뭐 학교에서 많이 오잖아 뭐가. 그러니까 네 받았다고. 근데 전혀 내가 자세를 굽히지 않고 계속 내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우기고 하니까 그분이 저를 포기하셨죠. 제 친구한테 돌려서 들었는데 내가 이제 걔를 리스펙트 하기로 했다. 저렇게 말하는 데 처음 본다. 그래서 근데 재미난 건 반전인데 건축 설계 하기 전에 거의 1시간 정도 혼자 렉처를 하시거든요. 보통 설계 수업은 그렇게 안 해요. 디자인 해갖고 오면 거의 피드백으로 크리틱만 해주지. 근데 이분은 정말 가르칠 게 많으니까 전 세계 여행하면서 다니는 사진들을 다 보여주면서 뭐 인도에 있는 어떤 프로젝트하고 뭐 유럽에 있는 무슨 프로젝트도 보여주고 비교하고 뭐 재미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나무가 자라는 모양들과 바위에 금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의 유사성, 패턴의 유사성 같은 거 보여주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영어를 그 정도로 잘했으면은 엄청나게 많이 흡수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제가 그걸 잘 따라갔으면은 그분의 아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제 동료들은 정말 그분의 광팬들이었거든. 다 우리 스튜디오 애들은 어마어마한 팬덤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MIT 오기 전에는 외국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보스턴이 정말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는 학생이었던 거죠. 건축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분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썸머 워크숍을 제가 갔는데 그게 이제 북경하고 뭐 유럽 여행하고 이러면서 아,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그분 말이 맞았던 것 같아.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저는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지금 제가 이해하는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쪽의 건축 방향으로 갔을 거고 저하고는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운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분이. 어느 시기마다 자기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 고3 때 제 짝이라든지 MIT의 두 번째 학기 모리스 스미스 같은 교수님이나 뭐 타케이코 나가쿠라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하버드에 왔을 때는 메리언 톰슨 교수님이나 뭐 앤드리얼 리얼스 교수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때 저한테 필요했던 가르침을 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정작 저는 미국에 유학 올 때는 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지적인 거를 여기 와서 더 배우거나 그럴 거라 생각 기대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약간 그런 아카데믹한 분위기에 노출되는 게 저는 좋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던 거고 그곳에 가면은 경쟁심 많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걔네들하고 한번 대결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꿈꿨던 거는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천하제일 무도회장 같은 걸 꿈꾸며 온 거거든요. 이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 제가 그 교수님들이나 수업과 이런 걸 통해서도 배운 게 되게 많구나 그런 생각이 지나고 나니까 들더라고요. 이제 하버드 시절은 이미 저는 성숙했죠. 왜냐하면은 미국에 와서 생활한 지 벌써 몇 년입니까? 6, 7년 지난 다음이었고 나이도 이제 30살 넘어서 하버드를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뭐 컴퓨터 스킬 같은 것들도 저는 사무실 다니면서 캐치업을 했고 영어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잘 됐고 그러니까 하버드에서는 저는 되게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내 입으로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하고 경쟁을 하거나 교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다른 점이 뭐냐면 MIT에서는 교수님 뭐라고 하면 내가 발끈했거든요. 시키면 그 말 그대로 안 듣고 막 내 맘대로 하고 막 이런 애였어요 저는. 근데 하버드에 가서는 앞에서 이제 웃으면 아 네 이제 그러고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학생. 그러면서 필요한 것만 취득하고 내가 굳이 거기서 대들어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 교수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현준아 넌 진짜 성공할 것 같다. 그 애티튜드 되게 좋다. 거친 돌이 없고 MIT는 그 하버드는 약간 깎여나가는 약간 둥글둥글한 자갈 같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MIT에서 다녔을 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건 있었거든요. 뛰어난 애들 옆에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실무를 하니까 내 생각이 조금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첫 시작은 연세대학교 졸업 논문 때부터 시작을 해서 MIT를 거쳐서 어느 정도 틀이 잡혔어요. 제가 MIT 논문 쓸 때 저만의 공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틀이 잡히고 난 다음에 실무를 본격적으로 한 3년 정도를 했더니 이제는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이걸 더 아카데믹하게 정립을 하고 그러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다행히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제 하버드에는 에마크2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5년제 비아크를 나오든지 아니면 에마크 디그리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애들이 오냐 하면은 미국에서도 제일 좋은 건축대학이 보통 코넬 대학교 학부를 제일 좋게 얘기를 하거든요. 5년제예요. 거기 출신들하고 아니면은 스페인 같은 데서 공부한 애들, 그러니까 유럽 친구들 중에서 이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가 한 20 몇 명을 뽑는데 코넬 나온 출신, 유럽 출신들 해가지고 좀 약간 미국 건축계에서 좀 한다 좀 하는 애들이 다 모이는 데여서 같이 교류하고 경쟁하면은 되게 배우는 게 많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다시 지원할 때는 뭐 여러 학교 하지도 않고 딱 그 프로그램만 지원을 했어요. 아 일단 뭐 가면은 다 배우는 게 당연히 많죠. 그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도 되게 많고 GSD에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교실 보셨잖아요. 5개 층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랑 같이 스튜디오를 듣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티칭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크리틱 같은 걸 하는 거를 가서 보면서 디자인 크리틱 하는 방식이라든지 어깨너머로 배웠죠. 이 건축학과는 어떤 게 있냐면은 디자인 스튜디오에 패컬티가 있는데 그분이 학기말 때에는 자기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좋은 디자이너 건축가들을 많이 초대를 하거든요. 대여섯 명 정도가 크리틱을 해요. 근데 뭐 20개 스튜디오다 그러면 100몇십 명 정도의 좋은 건축가들이 다 그 학기말 때 오는 거잖아요. 중간 리뷰 때도 오고. 그럼 그분들이 하는 얘기만 어깨너머로 들어도 배우는 게 많아요. 나는 볼 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좀 다른 게 포인트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갈고 닦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안식년 때 2009년도에 그때도 MIT를 왔었거든요. 하버드하고 MIT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파이널 리뷰나 티시스 리뷰 같은 것들, 졸업 논문 발표 같은 것들은 제 지도 교수님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저도 가서 크리틱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가면서 보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하나의 건축물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옆에서 보는 거죠. 약간 노예처럼 이렇게 예. 같은 린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만원대
근데 저는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노예처럼 부려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미국의 대학원 생활은 한국식 연구실과 많이 다르거든요. 한국은 일단 대학을 들어가면은 어느 연구실 소속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방학 때도 계속 연구실에 나가고 그 연구실의 교수님하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저는 사실 건축학과가 석사가 파이널 디그리라서 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대학원을 다니지만은 졸업한 다음에는 그냥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아키텍트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사무실 차리든지 뭐 회사를 다니든지. 그런데 박사까지 하는 과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생화학과를 다니거나 물리학과를 다니거나 이렇게 되면은 티칭 잡을 찾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수님하고 박사과정 중에서 논문을 쓰면서 몇 년 동안 더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 끝난 다음에 포닥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추천사를 받아서 어느 대학의 교수로도 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커리어를 박사 논문 지도하는 교수님이 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연구실 자기 자리도 있고, 근데 그게 교수님 옆에 방에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 자리가 스튜디오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그 자리도 바뀌고, 마지막 학기에만 논문 지도 교수를 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내내 얼굴 보는 사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석사, 박사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사이언스 쪽이나 엔지니어 쪽의 학과는 좀 물론 성격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인간관계 네트워킹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계속 먼저 연락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엔 또 특히나 그게 없었거든요. 지금같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게 없으니까 졸업하고 나면 그냥 거의 끝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도시를 옮기고 가면은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 MIT 있을 때 그 네트워크를 위해서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아시아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아시아 학생들끼리만이라도 이메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뭐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정작 저는 만들어 놓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게 있었으면 훨씬 더 교류가 좀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마이어 사무실에 있을 때의 제 옆자리 친구하고는 아직도 교류를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으로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세계에서 본 소식이 들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참 아쉬운 바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건축가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운이 많이 작용하는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화가와 다른 거는, 화가는 자기 캔버스하고 물감 살 돈만 있으면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완결체 결과물을 만들고 그 결과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건축가는 사실은 건축주를 만나지 못하면은 자기 생각을 표현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를 잘 만나는 운이 엄청나게 많은 걸 작용을 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제가 하버드, MIT 두 학교를 다니면서 각 스튜디오를 들으면서 만난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쟁쟁했던 정말 와 하는 친구들과 제가 국제공모전을 많이 나갔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저는 떨어졌지만은 1등, 2등 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잘한 애들이잖아요. 저는 그 이름들을 기억해 놓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건축 설계사무소나, 제가 뭐 WAF나 이런 데 가가지고 컨퍼런스 같은 데 참여를 해서 보면은 완성품을 만들어서 좋은 작품을 소개하는 건축가들 중에 이름이 겹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유일하게 저 사람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그 장영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건축에서 막 당선되고 막 이랬던 분인데, 나중에 그 사람의 커리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버클리를 갔더라고요. 제가 안식년 때 와서 봤더니 그 사람이 MIT 학과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보통은 학과장 하면은 2텀 하거든요, 10년을. 근데 이분은 5년만 한 번 하고서 그냥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건축가로 되게 활동을 하셨나 봐요. 학창 시절부터 제가 지금까지 건축가로서 성공한 모든 커리어를 다 팔로우업을 하는 분이죠. 그래서 누누이 말하잖아요. 모든 성공한 건축가는 되게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거가 한 10%, 나머지 90%는 주변 사람이 도와줘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저는 뭐 유학뿐만이 아니고 자취 생활을 한 거잖아요. 굳이 외국에 나오지 않더라도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오거나 서울에서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니거나 할 때 부모를 떠나서 사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부모의 그림자 밑에서 떠나서 혼자 생활을 하면은 일단 밥 짓고 빨래하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하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 능력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고지서 돈 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학교 다니던 90년대 중반은 대한민국은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거고요. 대한민국이 인정받기 시작한 거는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팔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이 인정을 받았지, 그때부터 한국이 만드는 제품이 하이테크 제품인데 이 느낌이 되면서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확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게, K-팝이나 K-드라마는 삼성전자 핸드폰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 유럽에서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17세기 이때부터 18세기 이럴 때 계속 도자기를 수출했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유럽은 만들 수 없는 정말 경이로운 세라믹 제품인 도자기를 만들었고, 비단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고가의 제품을 파는 것. 고가의 하이테크 제품을 만드는 그 나라에 대한 동경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안타까운 게, 우리는 조선시대 때 그렇게 도자기를 잘
만들었어도 수출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90년대 왔을 때에는 이미지는 완전 바닥이에요. 그냥 한국의 이미지는 뭐냐? 한국 전쟁 이미지밖에 없어요. 되게 못 사는 나라, 북한 뭐 이런 이미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90년대 왔을 때 인간관계를 맺기는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같이 들어왔던 일본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친해지고 싶은, 너도 나도 일본 문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걸 배우고 싶어하고 걔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요즘에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받는 대접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어차피 건축 설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MIT 있을 때는 새벽 4시 전에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잤다가 와서 공부하다가 뭐 약간 그런 생활로만 점철했던 것 같고 그냥 서바이벌 모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뭐 생활 패턴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장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정해지니까 그러면서 손쉽게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밥은 스튜던트 센터에서 먹고 MIT 캠퍼스 바로 옆에 푸푸 핫팟이라는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맨날 먹고 아니면 그 앞에 롯데마켓이라고 장 보는 게 우리 건축대학 건물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간 없을 때는 거기서 김밥 같은 거 사서 먹던지 저희 부모님이 밑반찬 같은 것들은 보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전기밥솥에서 밥만 하면 되는 거니까 김치찌개를 많이 해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맛있게 잘 끓여요. 김치찌개는 김치만 맛있으면 90% 성공이잖아요. 미국에 파는 김치 브랜드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라도 김치라는 게 있어요. 큰 통에 파는 거. 그거 좀 약간 신김치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참치캔이랑 넣어서 참치 김치찌개 끓이면 진짜 짱 맛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학교 공부 따라가는 게 어렵지 뭐. 우리가 토플이나 GRE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것과 다른 용어와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건축학과에서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 적응하기 좀 어려웠죠. 특히 MIT 건축학과가 건축 이론 쪽으로 되게 발전한 그런 학과였는데 그러니까 히스토리, 티어리 이런 쪽으로는 따라가기가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웨이브라고 하거든요. 나 이거 학부 때 이런 비슷한 수업 들었으니까 이 수업 안 들어도 되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넘기고 대신에 다른 수업으로 예를 들어서 워크샵 같은 거 해외 여행 가가지고 뭐 만들고 오고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들으려고 노력은 했죠. 영어는 그런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딱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2년 차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귀기 전에는 영어가 안 늡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20대에 제일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렇게 잘 마시는 편은 아니지만은 맥주 한 2-3잔 정도 마실 정도의 그러한 주량만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었어도 훨씬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었고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영어를 더 잘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일단 저는 유학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대단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하지만 되게 죄송스러운 거는 뛰어나지만은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혹시 생겼다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유학을 생각한다면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굳이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웃으시겠지만은 월드 베스트를 타깃으로 해서 과정으로 유학을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인터넷 시대가 됐고 너무나 교류가 많고 정보도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만큼 반드시 바깥 세상에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나오면은 사실은 좋은 건 있죠. 인터넷 화면이나 책으로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그냥 실생활에서 부닥치면서 생겨나는 모험 같은 것들. 유학이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모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여행을 가는 가장 큰 이유도 낯선 곳에 나를 던져놓고 그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행의 단점은 그 기간이 되게 짧아요. 유학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장기간이기 때문에 서바이벌 모드라고 하는 거가 훨씬 더 몸으로 와닿는 거거든요. 이런 지식적인 면보다도 체험적인 면에서 얻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위험한 곳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경험?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 왜 오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도피 유학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좀 내가 여기가 싫어서 피해서 가는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꼭 저길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가는 그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 30대로 다시 돌아가라고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20대하고 30대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앞날이 안 보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았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불안하니까 더 확인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제가 공모전을 나갔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 일을 할 만큼의 재능이 있는가를 확인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때 움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거는 불안감도 있지만 목적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20살 때 정립이 됐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학을 가고
가건 아니면 유학을 가지 않건 젊은 날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삶이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고요. 그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면은 내가 하는 일이 그거의 수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건축 설계가 그 수단이 되는 거죠. 건축을 통해서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겠다라는 목적인 거죠. 그거의 수단으로서 건축 설계를 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방식은 건축 건물을 짓는 것도 있고 책을 쓰는 것도 있고 방송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뭐 목적이 뭐 필요하냐, 인생이라는 게 그 순간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하는 말씀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목적이 있는 삶도 상당히 좋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워라밸 하면서 사시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워킹하고 라이프를 하나로 합치는 분야를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일과 휴식이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그 인생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젊은 나이에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워킹하고 라이프를 분리를 해서 나는 최소한으로 일을 하고 최대한으로 놀아야지. 그렇게 되면은 인생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은 재벌 3세입니다. 재벌 2세, 3세가 제일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면은 워라밸은 하기가 어려워지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워킹하고 라이프를, 근데 그거를 자꾸 이용당한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직장 상사한테 맨날 노예처럼 일 불임만 당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은 가르침 중에 기억에 남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 트로이라고 하는 역사 유적지 있잖아요. 그거를 발견하신 분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확실하게 트로이라는 도시는 있었고 이 유적지는 난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 20대 30대 때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갖고서 탐험을 할 수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적이 확실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지만은 뭐 그래도 이런 얘기하는 나이 드신 분도 좀 한두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